어느 날 손가락을 다친 펴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병원에 가는데 그런데 병원이 좀 이상합니다. 깔끔해야 할 병원 여기저기 알 수 없는 액체가 있고 엄청난 악취가 났으며 의사를 보니 여기저기 피가 묻어 있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팔편은 매우 놀라서 곧바로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병원이 진짜로 있나 싶지만 실제로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병원은 죽지 않을 만한 상처에도 죽을 만큼 위생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18세기 유럽 대도시의 위생은 열악하다는 표현 그 이상의 수준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각종 쓰레기를 그냥 길에 버렸고 도살장이나 마구간은 동물의 배설물, 창자, 피 등을 그냥 버렸으며 거리엔 동물의 사체가 방치되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도시의 열악한 위생마저 그 당시 병원에 비하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거쳐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의료기술을 갖고 있던 19세기 유럽의 병원은 그야말로 감염의 온상이었습니다. 병원엔 온갖 분뇨와 토사물, 그 외 여러 체액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악취가 너무 지독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사들은 손이나 수술 도구를 잘 씻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수술과 입원은 그 자체로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병원은 죽음의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존 하워드는 13년 동안 유럽의 병원, 감옥, 격리시설을 방문해 조사했는데 환기도 안 되고 청소도 하지 않은 돼지우리 같은 곳에 사람이 수용되어 있다며 사실상 병원을 감옥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했습니다. 사실 19세기 초까진 위생이나 세균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소독이란 개념 역시 존재하지 않았죠. 때문에 앞에서 봤듯이 의사들은 손과 수술 도구를 잘 씻지도 소독하지도 않았고 의사들은 그 상태로 환자의 수술을 진행했으며 그렇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폐혈증, 각종 감염, 궤저, 화상풍 등에 시달리며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수술은 러시안 룰렛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고통을 생각하면 목숨을 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67년 에든버러의 외과 상과 의사 제임스 심스는 병원에서 팔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들 중 41%가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병원 밖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엔 사망률이 11% 정도로 병원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은 유럽의 다른 대도시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병원에서 죽을 확률이 워털루 전투의 영국군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비판했는데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은 전사, 부상 이후 사망, 실종자까지 합쳐도 사망률이 20%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수술은 받을지 말지 선택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시기 여성은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여성들은 출산을 해야 했는데 이 역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감염과 산후결로 사망하는 산모가 많았고 탯줄을 자를 때 소독하지 않은 칼이나 가위로 잘라 파상풍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병원에서 사람이 더 많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17세기에서 19세기 영국의 교구 기록부를 보면 1000건의 출산에서 10명에서 29명의 산모가 죽었는데 런던 같은 대도시의 병원에선 1000건당 무려 30에서 200명의 산모가 사망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는데 조산사가 도운 군만보다 대형 병원의 사고율이 5배 높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체감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이를 낳을 때 병원을 기피하고 집에서 조산사를 불러 아이를 낳았고 보통 조산사를 구할 수 없는 빈곤층이나 매춘부 혹은 사생아를 임신한 경우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감염의 원인을 나쁜 공기, 즉 독기라고 생각했고 병원은 환자가 많은데 환기가 되지 않아 독기에 오염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결과에 주목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비엔나에 있는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합니다. 이 산부인과는 두 병동의 분만실이 있는데 제1병동에선 산모의 사망률이 9.9%였으나 제2병동에선 3.4%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1병동은 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의사와 외과 대학생들이 제2병동에선 전문의사가 아니라 조산사가 산모를 돌봤다는 것인데요. 그는 이것의 이유를 알기 위해 양쪽의 차이점을 관찰한 결과 의사들은 시체, 환자, 의료기구와 접촉한 후 곧장 분만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것이 산모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했고 1847년 5월 분만실에 출입하는 의사들에게 출입 시 비누, 술, 염소 등으로 손과 의료장비를 소독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1848년 제1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제2병동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시도와 발견을 했지만 병원 상급자와 마찰이 생기며 헝가리로 귀국했고 소독이 산후결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며 이에 대한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대부분의 의료인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먼저 사교성이 좋지 않았던 그의 성격이 의사들의 반발심을 키웠는데 그는 의사들에게 너희들의 방법은 잘못됐고 내 방법대로 하면 간단하게 산후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의사들에겐 지금까지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것이라는 말로 들렸죠. 거기다 그가 활동하던 헝가리의 패스트는 런던이나 파리, 베를린 같은 유럽의 중심지라고 할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멜바이스의 말은 지방 촌놈이라는 말로 들렸고 의사들의 입장에선 감정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연구 성과 발표에도 감정적 거부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멜바이스는 자신의 주장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 암살자들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1865년 친구들에 의해 정신병 환자 수용소로 유인당해 강제 수용됐고 수용 과정에서 저항하다 입은 상처에 감염이 시작되어 1865년 8월 13일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처음엔 미생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이 시점부터는 의사들에게도 분명 책임이 생깁니다. 한편 이 시기 프랑스에선 역사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 이론을 만든 것인데 그는 질병 역시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당시 대다수의 의학자는 파스테르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영국의 의사 조지프 리스터에게는 의학적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파스테르의 연구를 접한 리스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에 세균이 묻어 그것이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독제를 사용해 살균하는 방법이 인체에 적용하기 쉽다고 판단했는데요. 리스터 이전까지는 상처가 곪고 나서야 약물을 발랐고 상처가 곪아야 회복이 되는 것이라 믿었지만 그는 수술 전 환부와 수술 도구를 소독할 것, 수술 직후 소독해 감염 자체를 막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리스터는 당시 목초지에서 사용하는 악취 제거제인 석탄산에 주목했습니다. 석탄산은 소의 돌림병인 무역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도 있었죠. 그는 이것을 소독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1865년 8월 제임스 그리니스라는 11살 소년이 마차바퀴에 깔려 다리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살을 찢고 나오는 상처를 입자 리스터는 수술을 하며 소독에 석탄산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의사들이었다면 다리 절단 수술을 시도했겠지만 리스터는 소독을 병행하여 환자의 다리를 온전히 보존한 상태로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소년은 6주 뒤 걸어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석탄산의 효과를 확인한 리스터는 이후 계속 소독에 사용했습니다. 복합골절뿐 아니라 근육에 생긴 농양, 단순한 상처나 타박상 등 적용 범위를 넓혀갔죠. 자신감을 얻은 리스터는 이 성과를 의학지에 발표하는데 공기 중의 병균에 대해 말하며 환자의 상처, 수술 전 의사의 손, 수술기구를 소독해야 한다고 했고 수술 중간에도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리스터의 병동에선 고름혈증, 궤조 등이 사라졌고 그간의 통계를 보면 소독법 이전엔 사망률이 45%였지만 이후에는 0.1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터가 자신의 주장을 연구와 성과로 입증하고 논문으로 발표했음에도 의학계 동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파스테르의 세균론조차 거부하고 있었죠. 또한 빠르고 과감한 수술에 익숙해 있던 당시 의사들에겐 리스터의 소독법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클로로포름 마취법을 개발한 제임스 심슨조차 1867년 리스터의 소독에 반대했고 런던의 저명한 외과의사 제임스 패짓은 소독을 쓸모없는 행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 중 감염으로 죽은 사람이 75%나 되자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외과의들은 리스터의 소독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871년엔 리스터가 빅토리아 여왕의 겨드랑이에 난 15cm의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에 성공하는 등 리스터는 불행한 제멜바이스와는 달리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설득할 기회를 얻으며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리스터는 유럽 순회 강연을 다니고 미국에 초청 강연을 가는 등 열심히 활동했고 유럽은 서서히 소독법을 받아들였으며 리스터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평생을 소독을 전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리스터는 그야말로 소독의 아버지, 소독의 선구자라고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었지만 1883년 이그나츠 제멜바이스의 업적을 듣고는 무균 소독법의 선구자는 자신이 아니라 제멜바이스라는 점을 흔쾌히 인정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살아선 영광을 누리지 못했지만 사후 그의 업적이 발굴되며 소독법의 선구자가 됐고 그의 연구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그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